자, 2차 세계대전이 이제 한참 일어날 때 이전에 얘기했던 그 모더니스트 작가들이 어떻게 됐냐면은 처형당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히틀러의 부름에 응한 사람도 있고요. 망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망명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면은 스위스랑 미국으로 갑니다. 그렇죠? 스위스가 중립국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스위스로 간 사람 중에 얀츠홀트가 있었어요. 얀츠홀트가 그 신타이포그래피를 굉장히 정리를 잘 해놓은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스위스로 가서 스위스의 그 공예학교로 가서, 이 사람은 명성이 있는 사람이니까 가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신타이포그래피를 그쪽에 이제 확실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래서 스위스에서 신타이포그래피 운동이 형식적으로 굉장히 고도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거기서 출발을 했죠. 완전히 독자적인 스타일로 나갔다고 보고, 그걸 우리는 보통 스위스 스타일이라고 부르든지 아니면 인터내셔널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자, 스위스 스타일은 너무 우리 익숙해요, 사실은. 예. 그리드. 예, 그리드가 뭡니까? 예, 그리드. 아주 규칙을 빡 만들어 버린 다음에 그 규칙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아주 일관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모든 게 이성적이고요. 수치로 다 계산이 되고요. 그래서 이 스위스에서 디자이너는 이제 더 이상 예술가가 아니다. 메시지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중간 매개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주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전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스위스 디자이너들입니다. 그리고 에드리안 프루티거가 유니버스 만듭니다. 유니버스가 아주 시스템으로 글자 가족체를 만드는 거에 아주 상징적인 첫 시도기도 하죠. 에드워드 호프만 선생님께서 디자인하신 헬베티카.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영화 보시면 돼요. 영화 보시면 자세히 나오는데, 예전에 그 악지덴츠 그로테스크라는 가장 범용적으로 쓰이던 산세리프 글자꼴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인간미가 좀 남아있어요. 사선이 좀 많이 있어요. 악지덴츠 그로테스크가. 그러면은 이 스위스 사람들은 악지덴츠 그로테스크가 좋긴 한데 더 완벽하게 기계적인 질서를 부여해서 만들겠다라고 만든 게 헬베티카예요. 에밀 루더는 그 바젤에 있는 공예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하면서 학생들을 길러냅니다. 이제. 그래서 그 스위스 스타일을 체계화한 것도 물론 있지만 그것을 후대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인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함으로 해서 스위스에서 이게 고도로 발달했다라고 말하는 것도 많이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스위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발달했어요. 모든 것은 규칙이고 질서고 명확함, 객관성, 효율성, 숨막히지 않아요. 이걸 막 강조해서 그게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을 보시면은 우리가 보통 자, 대표적으로 가장 큰 기업의 로고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이런 로고 타입이 있죠. 그렇죠? 자, 이게 뭘까?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걸까? 왜 이걸 만들게 된 걸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형태적으로는 그 아방가르드 예술에서 쭉 이어져 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예. 그 카즈미르 말레비치의 검은 사각형이 여기 온 거예요. 결국에는. 형태적으로는 그런데 사상적으로는 이게 모더니스트들이 주장하는 레스 이즈 모어라는 이론인데 단순할수록 포괄하는 게 많아진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기업 문화가 발달하면서 기업들이 그거 됩니다. 세계화 됩니다. 그 글로벌화가 되면서 필요했던 게 이런 아주 단순하면서도 모두에게 각인되는 하나의 어떤 브랜드였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업에도 이제 적용이 된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또 독특하게, 그리고 정말 이런 사례가 없는데 관공서에서 도입이 돼요. 자, 처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옛날 태고적 옛날 모던 디자인이 태동하기 이전에 어떤 기업들의 로고란 건 이런 식이었어요. 미국 개척 초기에 만들어진 회사고, 그리고 되게 오래된 남부 노예 시절에 만들어진 그런 식품 회사인데 이게 그거예요. 이게 로고예요.
그 어떤 인물의 초상화가 로고예요. 이런 식이었던 거예요. 대학의 교표를 보면은 그런 걸 많이 알 수 있죠, 우리가. 예. 오래된 학교들은 교표 안 바꾸고 계속 유지되니까 약간 화석 같아요, 저게. 그럼 보면은 아, 로고 타입이라는 게 어떤 거였는지 좀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쫙 다시 새로운 옷을 입기 시작해요. 이게 한 사람이 디자인한 거예요. 폴 랜드라는 미국의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건데 이분은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었습니다. 이 기업 아이덴티티 디자인을 해서 그만큼 돈을 많이 번 사례는 그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수요가 있었던 거죠. 자, IBM 로고 대표적인 예죠. 폴 랜드가 디자인했죠. IBM 로고가 이런 식의 변천 과정을 겪었어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따로 수집한 거예요. 처음에 그렇지 않았어요. 변화된 시점이 2차 세계대전 종전 딱 그 무렵이에요. 카메라 회사인 캐논도 이렇게 됐어요. 자, 34년이랑 54년에 이렇게 단순화되는 과정이 있어요.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예요. 바로. 애플은 처음 건 저랬답니다. 나중에 이제 하면서 점점점 더 단순화되죠. 제록스도 그렇고요. 시기가 딱 그래요. 그래서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디자인들, 왜냐하면 유럽에는 더 이상 시장이 없으니까 미국으로 건너온 디자이너들,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사람이지만 유럽의 그런 모던 운동에 이제 확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해봐야겠다 한 사람들이 미국 기업의 얼굴을 싹 바꿔놓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대표적인 예가 이 마시모 비넬리라는 분이세요.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욕의 지하철 사이니지 시스템을 다 이제 바꿔놓으셨고요. 예전에는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게, 자, 이제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이렇게 딱 재밌게 잘 얘기를 했는데요. 큰 그림을 보셔야 돼요. 유럽에서 예술 공예 운동이 일어나게 된 사회적 변혁, 거기에 따른 예술의 불만, 공예와 건축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선구자들의 그런 비전 같은 게 있었죠. 그게 바우하우스에서 잘 형성이 되는 듯 하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스위스로 옮겨가면서 그런 어떤 고도의 정밀화된 양식으로 발전을 하고요. 미국에서는 기업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아서 상업적인 디자인으로 쫙 변모가 돼요. 그래서 미국의 디자인을 보면은 형태적으로는 모던 디자인에 차용을 했지만 사상적으로는 정반대예요. 완전히. 이거는 상업적인 거예요. 기업 중심인 거예요. 사회주의가 아니에요, 더 이상. 스위스에서도 사상은 빠져요, 이제 물이. 더 이상 공산주의, 사회주의 아니에요. 그냥 형태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중립자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인 거예요. 이제 마지막 꼬리 부분 같은 얘기입니다. 이 책에서도 마지막 부분에 다루고 있고, 이 참고서적 중에서는 이 디자인의 모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스위스에서 발달한 그 스위스 스타일이 공격을 받습니다. 누구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한 에밀 루더랑 아민 호프만이 만든 그 공예학교 바젤의 쿤스트게베르베 슐레라는 학교에서 볼프강 바인가르트라는 사람이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를 다 마스터를 합니다. 스위스 스타일은 이런 거군. 이런 거 마스터를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여기에서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통적인 스위스 스타일 방식에서 좀 염증을 느낀 거예요. 이건 너무 답답하고 획일적이고 항상 그냥 같은 결과만 나오고 좀 더 디자이너가 표현적인 요소를 가미한 타이포그래피가 스위스 스타일에서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학생들과 이런 형태적인 실험들을 합니다. 그러면은 텍스트 내용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타이포그래피적인 표현을 하는 것으로 옮아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볼프강 바인가르트가 학생들과 함께 학교에서 주도한 운동을 이거는 사실 모더니즘도 아니고요. 포스트 모더니즘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모더니즘의 스위스 스타일의 말미에서 형태적인 어떤 베리에이션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뉴웨이브라고 불렀어요. 멋있는 이름이죠. 뉴웨이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스위스 펑크 타이포그래피 스타일이라고 불렀어요. 스위스 펑크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에밀 루더와 아민 호프만에게 배워서 그것을 탈피하는 역할을 한 사람이 볼프강 바잉가르트였고, 이 이후에 그 이후 세대에 발생하는 운동의 어떤 징조 같은 거였어요, 사실. 모던 디자인, 그러니까 합리적이고 객관성을 추구하는 그런 대량 복제를 통한 어떤 그런 시스템, 규격화 이런 거를 추구하던 것에 갇혀 있을 인간들이 아닌 거죠, 사실은. 그래서 거기에 이제 반기를 들고 그런 것은 너무 전체주의적이고 그것은 너무 인간의 어떤 가치를 말살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그게 이 뉴웨이브 혹은 스위스 펑크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이후에 탈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어떤 모더니즘을 이제 벗어나자라고 했을 때에 내세우는 가치들에서 나오는 키워드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버네큘러는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는데 어떤 지역성, 어떤 전체 세계화가 아니라 특정 지역, 특정 문화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같은 거고, 그리고 뭐 다른 것들은 좀 다 아실 것 같아요. DIY는 왜 나왔냐면 저거는 전문가 중심의 그런 창작을 좀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디자인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그걸 왜 스위스 스타일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탈모더니즘이라고 하면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가치 기준이라는 모더니즘의 가장 큰 어떤 대전제 가치를 부정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더니즘이 있고 대항하는 탈모더니즘이 있는 게 아니라, 모더니즘이 있는데 야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생각하는 전부를 다 탈모더니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양식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긴 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야 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어떤 양식이나 운동이 아니라 사상적으로 그게 아니고 라고 생각하는 것에 더 가까운 거죠. 자, 그래서 탈모더니즘 상황에서 그 탈구조주의 그래픽 디자인이라는 어떤 새로운 방법론이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은, 자, 바젤 공예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배출되는데, 물론 많이 배출됐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인물이 2명이 배출되는데, 그 2명이 에이프럴 그라이만이랑 댄 프리드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미국 사람이었어요. 미국 사람인데 유럽에서 유학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자, 이제 이런 거 괜찮지 않아? 라고 얘기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탈구조주의 그래픽 디자인으로 보고, 이것이 포스트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거의 이제 첫 단계로 보는 거예요. 댄 프리드만은 뭐 이런 작업을 했고 뭐 있습니다, 얘기가. 에이프럴 그라이만이 이제 이런 작업을 했는데, 에이프럴 그라이만이 특히 그래픽 디자인 역사에서 주목을 받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는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그래픽 디자인에 활용한 거의 첫 디자이너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냥 편의에 의해서 활용을 한 게 아니라, 야, 컴퓨터라는 도구가 과연 어떤 식으로 그래픽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 거냐를 탐구했어요, 이분은. 그냥 예전에 하던 조판이 편해요,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포스터가 아주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자, 그거예요. 컴퓨터가 잘하는 거는 여러 군데에서 가져와서 붙이고 짜 맞추고, 그럼으로 해서 새로운 맥락을 탄생시키는데 굉장히 유리한 도구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에이프럴 그라이만이 여성으로서 디자인을 한다는 게 과연 어떤 것인가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 얘기는 슐라 르브란트 브랫브리라는 사람한테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에이프럴 그라이만이랑 슐라, 이름이 너무 그러니까 슐라라고 할게요. 에이프럴과 슐라는 새로운 기회가 있는 미국에서 카라츠라는 학교에서 그래픽 디자인 학과의 커리큘럼을 짜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거의 시작은 여성으로서의 그래픽 디자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탈구조주의 그래픽 디자인, 탈모더니즘 그래픽 디자인이랑 다 이어지는 얘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에이프럴 그라이만은 그 80년대에 굉장히 그 팝 문화를 선도하는 웨시라는 잡지에 표지 디자인도 하고, 이런 포스터도 만들고요. 이런 것도 만들고, 이제 컴퓨터를 이용해서 뭘 만들 수 있는지가 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제 포토샵기가 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활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카라치에서 학과장을 지내면서
그 카라츠라는 학교에 브로셔를 만드는데 이딴 식으로 만듭니다. 이러면은 왠지 재단 이사장님한테 혼날 것 같지만 저긴 예술학교니까요. 예. 용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와, 뭐 좀 괴상하다 이렇게 보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게 뭐냐면요. 자, 카라츠라는 학교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에 대한 고민인데 아주 다양한 측면을 언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막 해체를 한 다음에 막 재조합해서 다시 보여주자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런 식의 그래픽 표현 방식인 거예요. 이런 표현 방식이 미시간 중부에 있는 크랜브룩이라는 학교에서 받아들여집니다. 거기서 이제 학과장으로 재직하시는 캐더린 맥코이라는 분이 어떤 시점에서 이 전까지는 이분도 스위스 스타일, 모더니즘 딱 그거를 하시다가 어떤 시점에서 변화를 하세요. 생각이 확 변화를 하세요. 그러면서 이 포스트 모던 그래픽 디자인의 완전히 데모가 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 이제부터는 내용을 언어적으로 해체를 하고 그것을 구조를 완전히 파괴시킨 다음에 이미지와 함께 섞어서 다시 조합하자. 이게 문학에서 나온 탈구조주의 이론이에요. 그거를 그래픽에 적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캐더린 맥코이라는 분이 아주 멋있는 얘기를 했는데 만약 디자인이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라면 디자인은 삶의 복합함과 다양함, 웅대한 모순성을 모두 내포해야 마땅하지 않다. 이거는 이제 그 전에 모더니즘, 이성에 근거한 가치 기준에 반하는 내용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북 디자이너면서 히스토리언, 역사가인데 난리치는 디자인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존의 모더니즘 관점에서 봤을 때 용납 안 되는 어떤 레이아웃이나 아니면은 타이포그래피 같은 걸 구사하신 분이죠. 이분도 똑같이 크랜브룩 나오고 카라츠에서 가르치신 분인데 이분이 디자인한 글자 키디산즈예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 글자꼴을 왜 디자인했냐?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모더니즘 시대에 만들어진 글자꼴들 그리고 그 이전에 고전 글자꼴들을 보면은 모든 글자들이 다 하나만 보면 나머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게 돼 있다. 어떤 글자라는 게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확립되는 방식이었다. 그런 거는 너무 많아서 나는 관심이 없고 나는 그 예상을 깨주는 글자를 디자인하고 싶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 자세히 보면은요. 어디는 이렇게 딱 컷하고 어디는 라운드고 막 그래서 한쪽을 보고 다른 끝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런 willfully contradict expectation이에요. 내가 너네의 예상을 깨주겠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글자를 디자인했는데 그것도 이제 모더니즘에서 벗어나는 종류의 생각을 한 거예요. 자, 이분은 스칸 마켈라인데요. 이분이 굉장히 대단한 크랜브룩 출신의 굉장히 대단한 디자이너였는데 요절해요. 39살에 죽어요, 이분이. 근데 이 서체를 만들었는데 이게 데드 히스토리라는 서체예요. 그게 뭐냐면은 미스터 키디가 키디 산즈 만든 거랑 유사한 맥락에서 합니다. 역사주의에 입각해서 글자를 만들 때 산세리프로 만든다. 무슨 양식이다. 뭐 휴머니즘이다. 뭐 이탈리안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것만이 타입 디자인이냐? 그렇지 않고 우리 컴퓨터로 디자인하는데 콜라주 하는 식으로 디자인해보지 않을래? 글자꼴을. 그래서 이걸 만들고 역사주의를 벗어난 글자꼴 디자인이다라고 해서 데드 히스토리라는 이름을 붙여요. 매뉴얼을 보면 약간 이렇습니다. 두 개의 서체, 완전히 극단적으로 대립되는, 역사적으로 대립된 두 개의 서체를 하나로 뭉쳐놓고 컴퓨터란 이런 거야. 컴퓨터로 타입 디자인을 하면 이런 거지 라는 걸 보여준 그런 사례고요. 네빌 브로디라는 영국의 디자인, 이게 미국 아니에요 이제. 영국의 디자이너는 컴퓨터로 디자인하면은 컴퓨터스럽게 디자인해야지 왜 아닌 척해? 라면서 젊을 때 굉장히 난장을 피운 이런 디자이너 중에 한 명입니다. 폴 라셰어라는 디자이너는 이제 뉴욕에서 활동하는 디자이너인데 이분은 이제 고전적인 그런 레이아웃이라든지 하이어라키 이런 거를 깨도 괜찮아 라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후배 디자이너한테. 괜찮아. 그렇게 해도 얼마든지 좋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제 메리안 벤치스는 장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이 그 모더니즘의 가치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와 작품과 그런 것은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것은 어찌 보면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는 모더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세계에 살고 있어요. 공항에 가보세요. 이 책상 보세요. 이 벽 보세요. 이걸 다 보세요. 다 모더니스트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이에요. 거기서 우리가 그런 전체주의적인 획일적이고 이성적인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라는 게 저는 포스트 모던을 언급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역사 공부하면서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 와 있나 지금? 그렇다면 이 방향은 앞으로 어떻게 갈 거지? 우리가 디자인에서 추구해야 될 가치는 뭐지?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게 아마 직업인으로서 또는 공부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일 것 같아요. 자기 생계 외의 어떤 사명. 그런 거 다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사 공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